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3개의 내용을 배울 거야. 내용이 좀 많아. 통계지도, 그리고 위치, 그리고 영역 이렇게 해서 배울 거거든. 자, 교재를 가지고 먼저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자, 통계지도에서 5개 유형의 통계지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치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이렇게 볼 거고, 그다음에 영역, 영토, 영해, 영공 여기다가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이렇게 살펴볼 거야.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영역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중에서도 특히 영해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특히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럼 먼저 통계지도부터 살펴볼게. 자, 통계지도는 5개 유형의 통계지도가 있는데 점지도, 덩치선도, 유선도, 단계구분도, 도형표현도 이렇게 있다고. 자, 여기서 니네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단계구분도와 도형표현도 이 2개 구분하는 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 점지도라고 하는 거는 통계 수치를 점을 찍어서 표현해 놓은 지도야. 통계 수치가 높으면 점이 많이 찍히겠지. 통계 수치가 낮으면 점을 조금만 찍는 거야. 이런 지도를 점지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덩치선도는 통계 수치가 같은 지점을 선을 연결해서 나타내. 이런 지도를 덩치선도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유선도는 화살표를 이용한 지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걸 나타낸 지도가 유선도. 단계 구분도는 통계 자료를 몇 개 단계로 구분했다고. 자, 이렇게 몇 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명암을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패턴을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지도를 단계 구분도라고 한다. 자, 도형 표현도는 도형을 이용하는 거. 통계 수치가 높으면 도형의 크기가 크게 그려지는 거야. 도형의 크기를 가지고 통계 수치를 나타낸 이런 지도를 도형 표현도라고 한다. 자, 니네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지도는 덩치선도라고 하는구나. 자, 이런 지도는 단계 구분도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통계 자료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인구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줘. 그럼 서울의 인구는 뭐 대략 1000만 명, 부산은 350만 명, 경상남도 330만 명, 경상북도 270만 명, 이 자료를 준다고. 이 자료를 주면서 이거 지도로 옮기고 싶은데 5개 지도 중에서 어떤 지도로 옮기는 게 적절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각 지도별로 이런 통계 자료는 이런 지도가 적절하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점지도는 통계 자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자원 분포, 인구 분포, 학교 분포,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통계 자료는 점을 찍어서 점지도로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덩치선도. 덩치선도는 연속적인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덩치선도로 활용한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연속적인 통계 자료가 어떤 것이냐? 자, 인문 현상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것들이 많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을까? 인구수를 예를 들어볼까? 부산의 인구는 350만 명이야. 경상남도 인구는 330만 명이야. 그럼 부산의 인구하고 부산하고 경상남도 사이에 340만 명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이 있느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자연현상이 연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15도야. 대구의 평균 기온이 13도야. 그럼 부산하고 대구 사이에는 14도에 해당되는 지점이 나올 거야. 14.5도에 해당되는 지점도 나올 거고 14.7도에 해당되는 지점도 나와. 이게 연속적인 자료거든. 그래서 자연현상하고 관계 있는 통계 자료는 덩치선도를 쓴다라고 보면 돼. 대표적인 자연현상이 기후야. 그래서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또는 안개일수 또는 적설량 이런 것들, 자, 설일수, 연강수량 이런
기후와 관계되는 자료들은 등지순도를 쓴다라고 정리를 해고, 자, 그 다음 유선도 제일 쉬워.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화살표 가지고 나타내는 거지. 이동하는 양이 많은 화살표 굵기는 굵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인구 이동, 자원 이동, 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어디로 수출되는가. 자, 미국으로 수출된다. 미국으로 화살표.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유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선도다. 자, 그럼 단계 구분도 토형 표현도. 자, 제일 어려운 거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단계 구분도하고 토형 표현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통계 자료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거야. 통계 자료가 한 개일 때는 단계 구분도도 쓸 수 있고 토형 표현도도 쓸 수 있어. 그런데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단계 구분도는 쓸 수 없다. 토형 표현도만 가능하다.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자원 매장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원 매장량은 통계 자료가 한 개지. 그런데 이 자원을 여러 개로 구분해보자. 석유 매장량, 석탄 매장량, 철광석 매장량. 이래가지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 통계 자료가 3개가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 구분도를 쓸 수가 없어. 도형 표현도는 쓸 수 있다고. 왜? 도형은 자르면 된다. 이렇게. 석유 이만큼 생산한다. 석탄은 이만큼. 철광석은 이만큼 생산한다. 자료가 수십 개 있다 하더라도 도형 표현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단계 구분도는 쓸 수 없다. 도형 표현도는 사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통계 자료가 대체적인 경향성을 본다 그러면은 단계 구분도는 봐. 비율 개념이야. 비율 개념. 경주율 몇 퍼센트인가? 노인 비율 몇 퍼센트인가? 비율 개념의 통계 자료는 주로 단계 구분도를 많이 쓰고 있고, 비율 자료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 양이라든지 여기 있잖아. 자원 매장량, 농작물 생산량, 또는 수, 인구수, 소사육 두수, 이런 것들 수적 개념, 절대적인 개념은 도형 표현들을 쓴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돼. 어쨌든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단계 구분도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둬.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볼게. 자,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이렇게 있는데, 수리적 위치는 숫자를 가지고 수치로 표현하는 위치가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각종 지형 지물을 가지고, 관계적 위치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국가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위치라고. 자, 수리적 위치. 지도를 펼쳐 놓으면 숫자가 적혀 있어. 가로로 선이 가 있으면서 숫자가 적혀 있지. 그걸 위도라 그러지. 세로로도 선이 가 있으면서 숫자가 적혀 있어. 그거를 경도, 경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도를 본다 그러면은 북이 33도부터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경선으로 본다 그러면 동경 124도부터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자, 내가 우리나라 위치를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 그게 각각 수치가 들어가 있지. 북이 33도, 동경 124도 이렇게. 자, 이렇게 경선, 위선을 가지고 나타내면 이게 수치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적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각종 지형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형이 어떤 게 있냐면 하천도 지형이지. 호수, 사막, 산, 그 다음에 무슨 바다, 대륙 이런 것들이 지형이라고. 그럼 우리나라를 나타낼 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지형을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 바다 가지고 표현했지. 이게 지리적 위치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다.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지형 지물을 가지고 나타냈지. 이런 게 지리적 위치라는 거야. 자, 보자. 우리나라는 반도국이다. 반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반도. 삼면이 바다하고 접해 있고 한 면은 대륙하고 땅하고 붙어 있는 이게 반도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적 위치다, 반도 국가다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표현한 거냐? 바다와 대륙을 가지고 표현한 거지. 삼면은 바다하고 접해 있다, 한 면은 대륙하고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 그게 지리적 위치. 자,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유라시아 대륙, 대륙이라는 지형 지물을 가지고 표현했잖아. 이런 게 지리적 위치라는 거예요.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다른 나라하고의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이런 위치가 관계적 위치야. 자,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만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짓밟았지. 그지? 근데 지금은 조만간 우리가 쟤네들을 짓밟을 거란 말이야. 쟤네들 조만간에 물속에 가라앉을 거야. 우리가 짓밟아 버릴 거야. 자,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잖아.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관계적 위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위치야.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라고. 똑같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같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 관계적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변적 위치, 변화가 가능한 위치, 그리고 상대적 위치에 해당되고 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 편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북위 33도에 위치해 있어. 이게 수리적 위치잖아. 이게 변하니?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가 북위 33도라고 하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지점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으로 가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이게. 자, 그래서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위치라고 표현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다시. 수리적 위치는 경선, 위선 가지고 나타내는 게 수리적 위치야. 그런데 경선, 위선을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라고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선의 개념이나 위선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지리적 위치로 보는 거야. 수리적 위치로 보는 거야. 지리적 위치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직접 지형 지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륙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리적 위치로 간주한다. 자, 그럼 수리적 위치부터 볼게. 우리나라가 북위 33도부터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위도를 직접 거론해도 되지만 위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 위도가 전혀 위도를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의 위도가 대략 나와버려. 자, 우리나라가 위도 30도, 즉 중위도가 아니라 저위도, 적도 근처에 있다라고 가정해봐. 이게 온대 기후가 나오겠니? 적도 근처에 있는데? 열대 기후가 나오겠지. 온대 기후가 나오려면 위도가 중간 정도쯤 위도 정도 돼야지. 한 30도, 40도 정도쯤 되니까 온대 기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표현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저 나라는 대략적으로 위도가 한 중간 정도쯤 되는 중위도에 위치해 있겠구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수리적 위치. 자,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온대 기후 또는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것. 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적 위치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역시 중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우리나라가 적도 근처에 있어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겠니? 1년 내내 여름밖에 안 나오겠지. 중위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적 위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선의 개념을 가지고
경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에는 경선은 뭘 결정하느냐? 시간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선이 나온다고. 자, 경선은 15도 간격당 1시간 차이가 나.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영국하고 경선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15 곱하기 9하면 135야. 그러면 영국하고 135도 떨어져 있네. 그리고 빠르다라고 했거든. 9시간 빠르다. 동쪽으로 갈수록 빠르거든. 그럼 영국보다 동쪽으로 135도 정도 가 있겠구나. 경선의 기준은 영국이니까 영국 기준으로 동쪽으로 135도가 있다. 대략 동경 135도 정도 되는 그 경선 있는 지점에 대한민국이 있구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거론하는 것은 경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리적 위치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볼게. 반도 국가다. 삼면이 바다하고 접해 있다. 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역시 지리적 위치가 된다. 자, 우리나라 임해공업이 발달돼 있어. 임해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 근처에서 행해지는 공업. 남동 임해공업지역 있잖아. 어디에 있니? 남동 해안가에 있는 공업지역이 남동 임해공업지역이잖아. 그래서 임해공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나라는 바다하고 접해 있겠구나를 알 수 있지. 내륙에 있는 몽고 같은 이런 국가 상상해봐. 걔네들이 임해공업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 그거. 그지? 자, 또 있지? 원양어업이 발달해 있다. 바다하고 접해 있으니까 먼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이 하는 거지. 몽고 같은 내륙 국가에서 원양어업 할 수 있니? 못하잖아.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임해공업, 원양어업 발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하고 접해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계절풍은 여름, 겨울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겨울철에는 북쪽,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여름과 겨울 바람 방향이 바뀌어. 이걸 계절풍이라고 한다고. 자, 계절풍은 대륙의 동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우리나라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 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표현,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해요. 대륙성 기후도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대륙의 서쪽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런 나라거든. 영국. 중학교 때 영국 무슨 기후라고 배웠니? 영국 신사들 1년 내에 우산 들고 다니잖아.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배웠지. 대륙의 서쪽은 바다의 영향을 받는 기후야. 대륙의 동쪽이 대륙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하면 저 나라는 대륙의 동쪽 어딘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리적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영역을 보자. 자,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그 공간 범위가 영역인데 세 개로 나누지. 주권이 미치는 땅을 영토라 그러고,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영해라 그러고, 주권이 미치는 하늘을 영공이라 그런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를 본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부속도서라는 것은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섬들을 얘기해. 그래서 한반도 땅덩어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섬들, 이게 우리나라의 영토에 해당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영토의 면적은 대략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있고, 남한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은 12만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영토의 면적은 북한이 조금 더 넓지만은 북한은 산지가 많아. 남한이 평야가 많거든, 이게.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조건적으로 본다 그러면 남한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은 남한만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남북한 다 얘기하는 거니? 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야.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한반도 전부 다가 대한민국이야. 북한도 대한민국이야. 헌법적 해석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괴뢰 집단이야. 깡패 집단이야. 헌법적인 얘기야. 법적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뭐라고 부르냐? 북괴라고 부르지. 북한 괴뢰 집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의 입각에서 보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 북한도 대한민국이야. 자, 그다음 영해는 우리나라의 주권의 위치는 바다를 얘기하는데 영토 주변에 있는 바다, 이게 영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토 주변에 얼마만큼이 우리나라 바다에 해당되는가? 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해리까지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로 보는데 해리라고 하는 게 또 뭐냐? 해리라고. 자, 바다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야.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는 미터법이지 킬로미터지, 그지? 자,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시킨다면 1해리는 대략 1.852km. 즉 1해리는 2km가 조금 안 된다. 그래서 12해리 같으면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되냐? 22km 정도. 생각보다는 영해의 범위는 넓지가 않다. 마라톤 선수가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뛰는 거리가 40km 조금 넘어가고 있지. 그지? 41.195인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지? 그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마라톤 선수가 한 1시간 정도 달리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 그 생각만큼 영해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12해리를 잴 건데? 영해 기준이 두 개의 기준이 있다고. 통상기선이라는 게 있고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다고. 통상기선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거리를 재는 영해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선이 통상기선이야. 이거 해안선이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안선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지. 밀물일 때는 들어오고 썰물일 때는 빠져나가지. 밀물 기준으로 할 거냐? 썰물 기준으로 12해리를 잴 거냐? 아니면 평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잴 거냐?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니?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잰다고. 그걸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재는 그 영해 기준이 통상기선이다. 최저 조위선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조는 바닷물이야. 밀물, 썰물, 차를 조차라 그러잖아. 그지? 그 조자야. 가장 낮은 바닷물이 위치한 선. 그 쉽게 표현하자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리를 잰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재는 걸 갖다가 통상기선이라고 그러고,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해안선이 너무 굴곡이 심하거나 섬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해안선이 굴곡이 심한데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리 해버리면 영해도 들쑥날쑥 굴곡이 심하잖아. 헷갈리잖아, 이게.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기점을 정한다고. 주로 보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기점으로 많이 정해. 그래서 이 기점을 직선으로 쭉 연결해. 그래서 이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직선기선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대부분하고 해안선이 단조롭지 동해안 대부분 그리고 바깥에 떨어져 있는 섬 3개 울릉도, 독도, 제주도. 자, 여기는 통상기선. 즉, 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이렇게 영해를 설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직선기선 기준으로 12해리 이렇게 재고 있다. 자, 그럼 봐. 여기 보면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자, 해안선을 따라서 자,
12해리, 12해리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서해하고 남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했지. 여기 보면은 각각 섬들이 지그지. 이 섬들을 직선으로 쭉 연결했어. 이게 직선기선이야. 여기서부터 12일, 11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섬 3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다시 통상기선, 해안선을 기준으로, 물 빠졌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12해리, 12해리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영이에요. 자, 근데 부산 앞바다, 이를 대한해협이라 그래. 자, 이 대한해협 아래에는 대마도가 있지. 원래는 우리나라 땅이지, 그지?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지. 우리가 빨리 힘을 길러서 우리 영토로 다시 복귀를 시켜야 돼.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마도하고 여기가 부산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12해리씩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대한해협은 3해리만 적용을 하는데, 대한해협도 어디에 있느냐? 남해 쪽에 있거든. 남해는 뭘 기준으로? 직선기선 기준으로. 자, 그래서 직선기선 기준으로 3해리를 적용한다. 대한해협에서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해를 설정하는 게 통상기선 12해리, 직선기선 12해리, 직선기선 3해리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기선 3해리, 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 기준으로 통상기선 기준으로 12해리, 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리 적용하는 것이 동해안 대부분하고 바깥에 떨어져 있는 섬 3개, 울릉도, 독도, 제주도. 직선기선 기준으로 12해리 적용하는 것이 서해, 남해. 직선기선 기준으로 3해리만 적용하는 것이 대한해협.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영해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영공은 주권이 미치는 하늘을 영공이라고 그러는데, 영토의 윗부분, 영해의 윗부분, 이걸 영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지, 그지? 한반도 이 위의 하늘, 영해 위의 하늘, 이게 영공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영역을 쭉 정리를 했다고. 참고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지? 우리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 범위가 영역이야.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영역, 즉 영토, 영해, 영공은 모든 주권이 인정되는 거야. 이게 영역이야.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만 인정되느냐? 경제적 주권만 인정되는 바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경제적 주권이다. 바다에서 경제 행위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경제 행위가 바닷물 밑에 있는 해저 자원을 채굴하는 거, 또는 물고기 잡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제적 행위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바다에서는 외국 선박이 들어와서 물고기 잡이를 할 수 없는 바다다라는 거야. 물론 경제적 주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통행하는 것은 가능해. 근데 경제적 행위, 물고기 잡이는 할 수 없는 바다. 그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는 거야.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에서 영해 기준선이야. 영해 기준선이 2개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 통상 기선이 있었고 직선 기선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00해리까지. 1해리가 1.8km, 200해리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대략 37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그래서 영해는 폭이 얼마 안 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서해 같은 경우에는
0의 기준이 직선기선이었어. 직선기선, 이거 직선기선 기준으로 얼마까지? 200캐리까지가 우리 배타적 경계수역. 여기에 있는 자원, 여기에 있는 물고기 전부 다 우리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해 같은 경우에는 0의 기준, 0의 기준선은 통상기선. 물 빠질 때 해안선이지, 이거 기준으로 얼마까지? 200캐리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배타적 경계수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캐리를 선포해버리면은 일본 본토가 우리 배타적 경제 속에 다 들어와 버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적당히 잘라야 돼. 적당히 중간쯤에서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200캐리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거의 없다고. 중간쯤에서 잘라놨다고. 자,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상이 잘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우리하고 중국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협상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이게. 서로 조금씩 더 차지하려고 하거든. 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봐봐.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 독도는 우리 영토니까, 독도의 기준으로, 일본 본토하고의 가운데 지점, 여기를 잘라서 이 안쪽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 바깥쪽은 일본 니네들 배타적 경제수역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도란 새끼들이 뭐라고 쳐 씹으리고 있냐면은, 울릉도는 대한민국 거 맞아. 근데 다케시마는 우리 쪽발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자르자라고 하느냐면은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딱 가운데를 잘라야 되겠지만 니네들 내가 많이 봐줄게. 니네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 그래서 독도에서 12mm 정도 되는 요 부분을 자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돼. 우리는 여기를 주장하고 있고 지네들은 여기를 주장하니까 이 사이가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있는 이 바다는 누구 바다야? 우리 쪽 주장을 하자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이야. 일본 주장을 하자면 지네들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고. 자, 그럼 우리나라 어민이 저기 가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적법행위지. 그런데 일본 법에 의하면 위법행위가 되어버리거든. 그럼 일본 경비정이 와서 끌고 간단 말이야, 이게. 일본 어민이 저기서 물고기 잡이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찬가지잖아, 이게. 우리 법 적용하면은 지네들이 위법행위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끌고 가버려. 그럼 봐. 저 사이 있는 바다는 우리 어민도 불안해서 물고기 잡이를 못해. 일본 어민도 물고기 잡이를 못해. 양국 다 손해야.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맺었느냐. 자,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지금 현재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먼 훗날에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협상이 잘 되면 그때 자르기로 하고 일단 당분간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양쪽 어민들이 둘 다 물고기 잡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 라고 하는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를 뭐라고 하느냐?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한일 중간수역이 동해안 이쪽에 있고 그리고 남해안, 제주도 밑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수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온 그 이유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형태의 바다가 나옵니다. 자, 이 중간 수역에 동해하고 남해안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동해안 쪽에 잘 봐. 동해안 쪽에 독도 주변 일대가 중간 수역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럼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이 물고기 잡이하더라도 적법 행위야. 그런데 독도 주변 12해리는
일본 어민이 못 들어와. 왜? 독도 주변 12해리는 우리나라 영해야. 경제적 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독도 주변 12해리는 못 들어오고 그 바깥에 12해리 바깥은 중간 수역이기 때문에 일본 어민이 물고기 잡이해도 상관없다. 물론 우리 어민도 물고기 잡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간 수역이라는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서해안 쪽에서는 중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일단 당분간 놔두자. 당분간 놔두고 나중에 협상 잘 될 때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한국 어민하고 중국 어민 둘 다 물고기 잡이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해 주자 라고 하는 바다가 나왔지. 그 바다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 바다야. 그게 서해안 쪽에 여기에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일 중간 수역이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나 똑같은 개념이야.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형태의 바다 나무고 한일 중간 수역은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협상이라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양국에서 물고기 잡이 가능한 거야. 한일 중간 수역에서 중국 어민이 들어온다, 러시아 어민이 들어온다, 그건 안 돼. 한국, 일본만 물고기 잡이 하는 곳.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바다는 한국하고 중국 어민만 물고기 잡이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형태의 바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지도 그리고 위치, 영역까지 살펴봤는데 수업 첫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영역이 특히 중요해요. 특히 영해가 중요하다고. 자, 잘 정리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